네, 오늘은 마감수 세 번째 시간이고 조금 조촐하게 오늘은 좀 할 모양이네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관찰을 해서 그거를 어떤 수학적인 명제로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어떤 이제 얘기했던 거에서 연결되어지는 것도 많고 오늘 여전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좀 관찰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주 동안 해보시면서 좀 나누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수학적 문장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는 덧셈은 어떻고 곱셈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이게 곱셈은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수식이 축약돼서 간단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하나도 오류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 수업을 듣고 나니까 그 문장이 완전히 틀린 문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수학적으로, 직관적으로나 좀 정서적으로는 그 말에 문제가 없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제 덧셈보다 곱셈이 편리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편리해야지 이게 명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발레가 바로 떠오르는 게, 만약 암사왕 이런 사람이 과연 곱셈이 더 편리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덧셈을 막 100개쯤 내줘도 1분 만에 샥 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곱셈이 더 안 편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레가 손쉽게 찾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게 축약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2 이러니까 수식이 하나도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그것도 발레가 있으니까 수학적 문장으로는 틀렸네 하는 생각이, 이제 수업을 듣고 나니까 제가 설명한 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수학적으로 정말 발레도 찾을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되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형용사로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형용사라는 거는 사람이 느끼는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든지 뭐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술어로 설명을 해도 안 되고 명사로 설명을 해야지 그나마 명제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덧셈과 곱셈의 관계를 이게 명사를 써서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개를 다 생각했는데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결국 파이도 나중에 뭐가 된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수위 범위에 따라서 덧셈으로는 곱셈이 가능하다 그 문장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저 같은 초보한테는 굉장히 범위를 줄여야지 가능한 건데, 그게 곱셈을 할 수 있으면 덧셈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명사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또 맞는 거인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만들어 봤지만 명제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걸 우선 이제 제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일 때는 선택의 경우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덧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곱셈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공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또 덧붙여 주시면서. 근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덧셈이 이제
여러 선택의 경우에서 하나를 택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합정역과 공동역을 동시에 갈 수는 없지만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동시에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동시에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선택은 덧셈이다, 이어서 연결되는 선택은 곱셈이다, 이것도 사실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안, 뭐 또띠아랑 냉면을 같이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선택해서 먹지만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먹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좀 달라지니까 덧셈 곱셈이 반드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것으로, 우리가 평소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숫자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어떤 오류가 없나 한번 이제 찾아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제를 만들어 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슨 수를 생각하나 생각하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수를 싫어하나 봐요. 참 수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걸 이, 수업 마치고 제가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아무런 수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유일하게 제가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하고 사는 거는, 이제 식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은 제가 그래도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이제 나는 1800칼로리를 하루에 넘기지 않겠다라든지, 남편은 2000칼로리를 넘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게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언제 어느 칼로리 정도로 내가 섭취를 했나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어쨌든 나는 1800칼로리, 남편은 2000칼로리, 이런 이제 수에 대한 항상 계산하는 그게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먹는지 그 두 가지를 제가 어쨌든 눈 뜨면 아니면 잠자기 전에라든지 그거는 꼭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수에 대해서 명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if then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아내는 이제 날마다 1800kcal 섭취를 하고, 남편은 매일 2000kcal 섭취한다고 하면, 1년 동안 남편은 72,000칼로리를 아내보다 더 섭취하고 있다, 이런 명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만들고 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나 없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이제 그냥 초등학교 산수 문제 같으면 그냥 별로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허점이나 수학적 명제를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칼로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칼로리를 공부를 하니까, 이 칼로리가 이제 1기압에서 순수한 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물리에서 칼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음식을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나오는 1g을 태워서 나오는 열량을, 이제 단백질은 4kcal, 탄수화물도 4kcal, 지방은 9kcal, 보통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뭐 9점 얼마고 4점 뭐 얼마인데, 이제 그 계산하기 좋게 그렇게 이제 4, 9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칼로리 계산을 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이제 만약 이제 그렇게 칼로리 계산을 하면, 원래 칼로리란 개념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계에서 이제 음식을 태우는 그게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사람이 먹었을 때 우리가 기계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네 이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 똑같은 이렇게 밥을 100g을 먹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떤지 또는 키가 어떤지 몸무게가 어떤지 어떤 질병의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소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차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도 이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노동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점심때 5분 동안에 그 음식을 밥 100g을 먹는 사람이랑 아주 큰 이제 그게 넓은 상에서 1시간 동안 그 100g을 먹는 사람은 이게 소화 능력 그게 흡수량이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 칼로리를 계산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따라서 그 나오는 에너지는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가령 크게 봐서 남자와 여자만 해도 100g을 먹었을 때 그 내는 에너지가 다르고 또는 애와 어른만 따져도 그룹을 크게 따져도 완전히 다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몇 칼로리를 섭취했어 할 때는 아무 변수가 없이 칼로리를 계산한다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구체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칼로리 계산을 하고 1800을 넘지 말아야지 2000은 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수학 공부를 끝내고 어떤 허점은 없을까 논리적인 오류는 없을까 이걸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구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명제처럼 나는 그냥 1800 칼로리만 더 안 넘으면 돼. 어떤 이런 그 막연한 명제 같은 걸 가지고 있었구나. 사실은 그 누가 1800 칼로리라고 정해줄 수 있나 싶으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도 못하는 거고 영양학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흡수력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칼로리에 대해서는 도대체 명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f에서 이미 틀리면 모든 문장은 다 옳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명제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이제 제가 상당히 그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적어봤냐면 우리가 계산하는 칼로리는 변수에 따라서 이제 흡수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칼로리 계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게 수학적 명제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긴 하지만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명제를 만들어 보라 하셨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음. 그 가끔 의사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진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인 모임으로서 미국에 계신 의사분들 만나서 그냥 좀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들을 좀 갖다 보면 어떤 대화들을 할 때가 있냐면, 그러니까 의학도 그렇고 치의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수학적이지 않다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음, 똑같은 병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 이 유니버설한 매뉴얼이 존재해가지고 그걸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진찰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주먹구구식, 그리고 좀 더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수학적으로 명확한 어떤 수를 산출해 가지고 그걸로부터 어떤 이제 가이드를 주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어떤 이제 굉장히 잘하는 의사분들의 경우 이런 것들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의료 시스템이나 또 어떤 그 병에 대한 어떤 진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네, 참 현실적으로는 좀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명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이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는 근거들을 대는 게 얼마나 사실 장난이 아닌지가 조금만 들어봐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크게 공감이 가고요. 그다음 말씀들을 좀 더 듣고 싶은데 혹시 그 이혜진 선생님은 좀 한 주 동안 해오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좀 나누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가 덧셈과 곱셈에 대해 지난 시간에 생각해온 답이 일단은 덧셈은 좀 불규칙적이고 곱셈은 규칙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깊게 또 생각해 보다가 일단은 명제를 곱셈은 언제나 일정한 규칙을 지닌다. 이렇게 세워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로는 간단하게 시작하면 뭐 구구단에는 뭐 예를 들어 5 곱하기 4가 20인데 예를 들었을 때 뭐 내가 사과 5개를 4명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총 20개가 필요하다라고 보통 곱셈을 사용하려 하는데 어, 뭐지? 사과, 배분을 하려고 하는 사과의 개수가 배분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이건 규칙을 지닌다. 그럼 더 복잡하게 나아가 보면 어떨까? 해서 뭐지? 사실 월급도 1급에 이제 내가 일한 근로일 수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립이 됐다. 그럼 더 복잡한 것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밑변의 높이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규칙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 밑, 그 직사각형이라 하면, 어, 예를 들어 높이가 5고, 가로가 7이면, 다 1로 쪼갰을 때, 그 밑변을 1로 쪼갰을 때, 한 줄을, 한 줄을, 이렇게 여러 번 곱해서 밑변만큼 곱해서 총 넓이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또 다른 기준을 접목시켜서 어, 또 규칙이 있네? 라고 또 생각을 했고 또 여기서 더 어떻게 생각하지 해서 나아가서 그 보통 거리는 그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규칙을 찾을까라고 했을 때, 어, 어떤, 어떤 그 물체의 속력이 있으면, 그, 그 시간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다. 까지 일단 하고, 더 어려운 공식들이 있잖아요. 엄청 제가 좀 알 수 없는, 여기까지, 그리고 막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생각하다가 너무, 뭐지?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서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곱셈이 언제나 일정한 규칙을 지닌다.
라는 말에 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얼마나 복잡한지 또 부, 부, 좀 막 정수로 곱했을 때와 또 막 뭐 분수로 곱하거나 뭐 어떻게 했을 때는 이것도 일정한 규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집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늘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어떤 두 분이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추리고 좀 가고 싶은데요. 하나는 안 당연하죠. 실제로 생각해 보시니까 덧셈과 곱셈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희가 정말로 쉬운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조차도 좀 굉장히 좀 회색지대에서 불분명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시는 면들이 있으실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수를 토대로 모든 걸 하는 게 정말로 덧셈과 곱셈만 가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근간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얻은 이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지 수학 공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평생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삶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자, 그랬을 때 오늘은 얘기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냐면 이제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덧셈과 곱셈에 대한 얘기가 당연하지 않다. 그리고 이 얘기들을 정확하게 명제화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까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쉽게 가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보고 싶냐면 그러면 덧셈과 곱셈의 공통점을 한번 좀 명제화 시켜보는 작업을 오늘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공통점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통점이 아닌 쉽게 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덧셈과 곱셈이라고 말한 거에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포인트가 어떤 측면에 한 가지가 있냐면 저희가 보통 연산이라고 하면 사칙연산이라는 단어를 참 쉽게 쓰고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네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과 달리 저희는 계속 덧셈과 곱셈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연산이라고 하면 네 가지를 지칭하는 거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덧셈, 곱셈은 뺄셈, 나눗셈과는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덧셈, 곱셈 말고 덧셈이랑 뺄셈의 차이점부터 한번 초점을 좀 맞춰볼까요? 왜 덧셈과 여기서 왜라는 표현보다는 덧셈과 뺄셈은 뭐가 그러니까 명제화시켜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괜찮죠? 그래서 어떤 하시는 말이 명확하게 이거는 기고 이거는 안 기고가 되도록 애쓰는 가운데 대화를 하고 싶어요. 괜찮죠? 안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쪽으로 애쓰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덧셈과 뺄셈의 차이는 뭘까요?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덧셈과 곱셈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약간 이제 부분적인 질문으로 드리는 성격입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 이 얘기들은 괜찮으시면 전매기선까지 해가지고 다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아닐까요? 감. 한번 반박을 해보면 그 말에 대해서는 만약에 더하는 수를 음수를 더하면 증가한다고 덧셈은 말할 수가 없고 빼는 것도 음수를 빼면 감소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제화를 하고 싶으니까 거기서 좀 더 파고들어서 틀어보고 싶은 겁니다. 정서 이해 가시죠? 계속 생각 같이 해보죠. 그랬을 때 덧셈과 뺄셈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은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은 아닌데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단서 내지 답이 뭐랑 관계가 있냐면 비수학적으로는 사칙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거부감이 없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산은 이 중에서 덧셈과 곱셈밖에 없어요. 이 차이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뺄셈과 나눗셈은 연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너무나 근본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연산이라는 거를 아까 그 수학 주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명사에서 이 두 가지는 덧셈과 뺄셈은 너무나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숫자로 가지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랑 뭐 1 빼기 2 빼기 3 요거라고 했을 때 이걸 계산하는 거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전민기 선생님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돼요. 네,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는 것과 1 빼기 2 빼기 3을 할 때 계산 과정에서 생각하실 때 다른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1부터 2, 3 쭉 더해서 100까지 더하면 그 답이 5050이에요. 괜찮으신가요? 답이 5050이에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빼면 답 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아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이거에서 이미 계산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1과 10을 더하면 11이고 2랑 9를 더하면 11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총 짝이 총 5개가 있으니까 11 곱하기 5가 돼서 55가 돼요. 괜찮죠? 1부터 10까지 더한다고 하면. 근데 1부터 10까지 빼라고 하면 조금 막히죠. 왜 막히시죠? 뭔가 기준이 되는 박수가 더 게 작은 없어져서 기준이 되는 게 없어진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학 뭔가 초보님 뭐 예상해야 되니까. 예상해야 되니까. 오케이. 음. 수학 초보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덧셈은 덧셈은 계속 계산을 하면서 앞에 수를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뺄셈은 계속 앞에 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네. 아, 네, 둘 다 좀 굉장히 비슷한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혜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뭔가 기준이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수학초보님도 뭔가 그 바뀐다 뭔가가. 그래서 뭔가 어쨌든 다르다는 거, 달라진다는 거는 좀 느껴지시죠. 하는 과정에서 1부터 10까지 더할 때랑 1부터 10까지 그냥 쭉 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생각을 해보면 1, 2, 3을 더한다고 해보죠. 1, 2, 3을 더할 때 어떻게 더하셨어요? 6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1 더하셨나요? 하고 2 하고 3 더하기 3. 그쵸? 그래도 되죠. 근데 저희가 1부터 10까지 더할 때는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 거랑 끝의 수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랑 끝에서 두 번째 수 그 다음 더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죠. 그리고 이게 뺄셈에서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죠? 저희가 이거를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빼기를 할 때는 언제나 뭐를 넣어야 되냐면 괄호를 넣어야 된다. 왜 괄호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순서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1 빼기 2 빼기 3이라고 말하려면 먼저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약속을 해야 되냐면 1과 2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그 빼진 수에 대해서 3을 뺀다라고 순서를 저희가 정하는 거죠. 근데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1과 3을 먼저 뺀 다음에 2를 빼면 아마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즉 아까 이혜진 선생님께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뭔가 달라진다고 표현하신 두 분의 이야기엔 뭐가 있냐면 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먼저 계산하냐, 나중에 계산하냐가 덧셈은 어떻다? 상관이 없고요. 뺄셈은 분명하게 상관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더할 때는 1과 2를 더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1과 10을 더했어도 됐어요. 근데 반면에 1부터 10까지 뺄 때는 1과 10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즉, 덧셈과 뺄셈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를 먼저 계산하느냐에 의존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예요. 명제죠. 덧셈은 어떤 걸 먼저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 반면에
뺄셈은 1 빼기 2 빼기 3 할 때 1과 2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1에서 2를 빼고 그 다음에 3을 빼야 되는 거지. 1에서 3을 빼고 2를 빼면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 순서에 의존성이 있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어떤 거를 먼저 연산하는지에 따라서 같아지고 달라지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지금 관찰을 공유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덧셈과 뺄셈의 차이. 근데 곱셈과 혹시 나눗셈도 똑같을 것 같아요. 1 빼기 2 빼기 3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게 저는 잘 네,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적어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 인터넷에 가끔 밈으로도 이게 심지어 이공계 교수님들도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거의 의미를 생각하면 저는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괄호 의미 이해 갔죠? 뭐를 먼저 연산하자는 의미인 것인지. 근데 만약에 이거 의미를 이렇게 하면 저는, 전혀 다른 뜻이 되고요. 음, 맞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의미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괄호를 어디다가 매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 의미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거 그래서 중학교 때 저희가 공부하기 싫었던 시절에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괄호 쓰는 법 제대로 익혀라 라고 늘 가르치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냐면 뺄셈의 경우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게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근데 덧셈의 경우는 괄호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해도 결과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가 덧셈에는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1, 2, 3 대신에 제가 이제 문자로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A랑 B랑 C를 더하는 것과 A랑 C랑 B를 더하는 것과 B랑 C랑 A를 더하는 것과 C랑 A랑 B를 더하는 것과 어떻게 해도 이것들은 다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뺄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산 순서에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면요. 결합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즉 연산 순서에 무관하다. 세 개의 원소들 중에서 어떤 두 개를 먼저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뺄셈은 그게 성립하지 않다. A랑 B를 빼고 C를 빼는 것과 A랑 C를 빼고 B를 빼는 것 이것들은 C랑 A를 빼고 B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없다. 뺄셈의 경우는. 그래서 뺄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여하를 필요 조건으로 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산이라는 걸 얘기하면 연산 순서를 고려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는 뺄셈은 연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칙연산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뺄셈은 그러면 무엇이냐? 덧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음수를 더하면 되니까.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뺄셈은 엄밀하게 말하면 연산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연산으로서 취급하지 않는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1 플러스 가로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가로치고 마이너스 3 하면 그 결합법칙 끈 성립해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뺄셈을 연산으로 썼다는 의미가 아니죠. 덧셈을 하는 대상으로서 음수를 썼다는 의미지. 다른 뜻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음, 덧셈을 기준으로는 언제나 결합 법칙이 성립. 음.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원래 했었던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덧셈과 곱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네, 정답이죠. 그래서 곱셈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곱할 때 순서를 신경을 씁니까? 안 써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편의대로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이 없죠. 반면에 나눗셈을 신경 써야 되네. 1 나누기 2 나누기 4 하면 2랑 4 먼저 나누고 1이랑 나누면 안 되죠. 뺄셈이랑 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순서를 임의로 바꿨지만 그때 그래서 이때도 괄호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동의되시나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명제로 있어 보이게 말하면 덧셈과 곱셈은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뺄셈과 나눗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뺄셈과 나눗셈은 연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로 보는 거냐면 덧셈과 곱셈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거로서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했던 얘기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혹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 굉장히 좋은 지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것부터 명확하게 한 건데 저희가 덧셈과 곱셈의 공통점으로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덧셈과 곱셈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셈이면 덧셈, 곱셈이면 곱셈.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연산을 한 개를 기준으로 할 때 연산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합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분배 법칙도 굉장히 친숙하게 써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랑 1 플러스 3에다가 괄호되어 있는 거를 곱해주면 이렇게 분배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분배 법칙은 연산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산을 몇 개 생각해야 돼요? 두 개를 다 생각해 줘야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연산을 이 뭔지를 얘기할 때는 두 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산 한 개를 기준으로 결합법칙 성립하는 여하로서 얘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자, 혹시 또 여기까지 한 얘기 중에서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나 상상이나 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답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여전히 저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에 대해서 명제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과 1 빼기 2 빼기 3의 의미가 연산 순서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순서에 대해서 고려하는 여하가 들어가는 점에서 덧셈과 곱셈 공통점이 있고 뺄셈과 나눗셈은 그 점에서도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명제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맞죠? 자, 혹시 코멘트들 있나요? 덧셈과 곱셈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 건, 그건 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결합법칙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것들 외에도 공통점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일단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답은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답이냐면 이게 사실은 사칙연산이라는 말로부터 엄밀하게는 왜 덧셈과 곱셈만 우리가 취급을 하느냐 이때까지. 왜냐하면 뺄셈과 나눗셈은 엄밀히 말하면 연산이 아닌 그 수학적인 이유를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이것만 있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음, 네, 또 있나요? 꼭 질문에 답하는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나누시는 거면 좋합니다. 이혜진 선생님은 코멘트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불편한 점들이 사실 좀 더 있어요. 제가 좀 더 파고 들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오늘 얘기에서 지금 계속 여전히 덧셈과 곱셈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통점이라는 점에서는 다 좀 클릭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좀 불편한 점이, 그럼 뺄셈과 나눗셈은 좀 어쨌든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걸 좀 더 파고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칙연산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쓰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덧셈과 곱셈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어떤 정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단은 공통점은 한 가지 찾아냈어요. 연산 순서에 상관이 없다. 동의되시죠? 자,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뺄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은 그러니까 연산은 아닙니다. 뺄셈의 정체는 맞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요. 나눗셈은 무엇인가?
그 이혜진 선생님 지금 음소거신데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혼자 생각하면서 되뇌이고 네,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 보통은 연산을 정의를 할 때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을 보통 연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꼭 비단 군을 염두에 놓고 설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산을 뺄셈이나 나눗셈을 기준으로 연산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결합법칙 성립하는 여하이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뺄셈과 나눗셈은 무엇이냐가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되겠습니다. 뺄셈은 뭘까요? 하나씩 해보죠. 뺀다는 게 뭐죠? 사실은 아까 그 가장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거를 이혜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뺄셈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그걸 꼭 염두에 놓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사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약간 생각을 좀 그렇게 해볼까요? 그 저희가 그 아주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배웠던 방식대로 먼저 저희가 뭐를 제일 먼저 배웠냐면 자연수를 제일 먼저 배웠어요. 1, 2, 3 땡땡땡 괜찮나요? 자연수를 제일 먼저 배우고 자연수에다가 덧셈을 해주면 전민기 선생님 포인트처럼 덧셈에 대해서 자연수는 닫혀 있어요. 즉 이거 닫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두 자연수를 더해도 자연수가 보장이 되어지죠.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정수를 배웠어요. 맞나요? 그래서 자연수랑 정수의 차이는 어떤 영과 음의 정수를 포함시킨 데 있죠. 이거 왜 넣었어야 됐나요? 뺄셈 하려고. 뺄셈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죠. 아주 정확하게 맞죠. 맞죠. 그러니까 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0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빼는 기준에 대한 거죠. 아까 이해진 선생님께서 하시는 단어 중에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연산 순서에 대한 아까 기준을 말씀하지만 여전히 어떤 연산에 대한 기준으로서 0은 어떤 거의 역할하는 거예요? 빼기를 할 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음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0과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지죠. 그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A랑 마이너스 A를 해줄 때 0이 된다. 이 관찰을 놓고 본다면 0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죠. 그리고 음수를 붙여준다는 게 0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거울면처럼 기준이 있고 A라는 숫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A라는 걸 여기다가 배치시킴으로써 그랬을 때 더한 거죠. 얘는 이제 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해가지고 얘가 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준 거가 정확하게 음수와 그리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0이 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이걸 좀 유식하게 말을 하면 자연수를 정수로 확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뺄셈을 도입합니다. 뺄셈이 말이 되도록 하면 0과 음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말이 다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 뺄셈을 만들 때 뺄셈의 기준이 되어지는 0을 유식한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좀 굉장히 옛날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한자어로서 어떤 이제 말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아이덴티티 이 정도로도 호칭을 해요. 기준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뺄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덧셈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적인 연산이에요. 어떻게 바라본다면. 그래서 덧셈만 가지고는 이쪽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쪽까지 확장하도록 만들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뺄셈의 역할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눗셈도 혹시 저희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관찰이 있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적어도 자연수랑 정수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식으로서 자연수에 대해서는 덧셈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정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뺄셈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었고 거기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영과 음의 정수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가 원래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왔었던 거였고요. 괜찮죠? 그러면 나눗셈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나눗셈은 항등원이 1이 되면 될 것 같아. 아, 굉장히 좋은 관찰이죠. 지금 보면 덧셈에 대해서는 0이 기준이라는 거가 수긍이 가시죠. 그래서 더해가지고 0은 아무것도 안 바꿔요. 그렇죠? 그리고 음수랑 더해가지고 0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곱셈을 기준으로 비슷하게 관찰해 보면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자연수 두 개 더해봤자 자연수인데 정수도 어떤 상황이에요? 정수도 두 정수를 곱하면 정수죠. 맞죠? 임의의 두 정수를 뽑아서 곱해주면 반드시 정수여야 됩니다. 자연수의 덧셈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 주냐면 그 아까랑 똑같이 올려놓고 보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정수가 있을 때 이제 얘는 더 이상 정수가 일반적으로 아니죠. A가 1이 아니라면.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분수 혹은 유리수를 도입을 하면 곱해가지고 1이 되는 기준을 도입하면 즉 역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수에다가 나눗셈을 추가해서 뭐를 만들어낸 셈이 되는 거예요? 유리수를 만들어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어떤 기준으로서 1이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관찰들을 놓고 보면 저희가 왜 0과 그리고 1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즉, 뭘 하고 싶냐면 뺄셈과 나눗셈이 잘 정의가 되도록 수체계를 확장하도록 만들어낸 연산들이 어떻게 보면 뺄셈과 나눗셈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연산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수만으로 우리가 다루고 수 없는 것들을 뺄셈을 도입해가지고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칼로리가 되었든 아니면 저축액이 되었든 0이라는 숫자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실제로 자리 잡죠. 그리고 아무리 애쓰더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곱해서 1 돼가지고 똑같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준들은 굉장히 저희들의 사고방식에서도 중요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뺄셈과 나눗셈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0과 1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따름으로 나오는 것, 연산에 가까운 것이 실제로 그것 자체는 연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좀 더 들어가고 싶거든요. 오늘 했던 얘기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자, 그러면 덧셈과 곱셈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점에서 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요. 자, 명제로 여쭤보는 겁니다. 덧셈과 곱셈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지난주에도 질문 및 답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다르죠? 덧셈으로 곱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뭐에 의존되냐면 어느 집합위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수일 경우에 곱셈이 덧셈이 곱셈하고 똑같지 않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2를 3번 더한 거가 어떤 이제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지금 더 곱셈이 수행되고 있는 대상들이 다 자연수거나 혹은 사실 정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순간 2분의 1을 만들어내는 덧셈은 없거든요. 약간 그 의미에서 일단 좀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수책에 따라 좀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좀 제가 나누고자 하는 정서는 어떤 거에 가까운 정서냐면 그러니까 수학적인 명제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냐면 좀 비슷하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덧셈과 곱셈이 어떻게 보면 일단은 연산 순서가 상관이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개가 좀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맞죠? 자, 그러면 혹시 이거를 좀 더 그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얘기를 확장해서 봤냐면 덧셈을 뺄셈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0을 도입했다. 괜찮나요? 덧셈을 뺄셈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0을 도입하면 a랑 마이너스 a를 더해주면 0이 되어진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어떤 음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0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맞죠? 그리고 곱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a랑 역수인 a분의 1을 곱해주면 1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나누기라는 개념도 도입이 된 거죠. a로 나눈다라는 말 대신에 역수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뭔가 현재로서는 유사한데 여기서 더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지금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고민하기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이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죠.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는 대수적인 사고라고 불러요. 대수라고 하는 게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주어져 있는 어떤 숫자나 문자에 대해서 연산을 어떻게 할지. 그랬을 때 지금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덧셈과 곱셈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관찰을 한 가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공유하고자 하는 관찰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데요. 그, 제가 한번 관찰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랑 2를 곱하면, 이거 물론 답은 4예요. 너무나 자명한데, 답은 당연히 4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겠냐면, 2의 1승, 1승이라는 건 2의 말 그대로 그냥 한 번 곱해졌다는 의미에서 1승과 2의 1승을 곱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연산은 뭐냐면, 곱셈이에요. 동의되시죠? 그냥 2랑 2랑 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거 계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붙어 있는 이 차수 혹은 파워라고 부릅니다. 얘를 어떻게 해요? 더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2의 2승이 되어지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아시죠? 2의 2승이라서 그래서 4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생각 많이 해오신 계산들이죠. 만 사연을 오시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그대로 곱셈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로서 생각을 해주고 이 숫자 간에 뭘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냐면 덧셈을 하고 있잖아요. 곱셈이 아니라. 아까 수학 초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배 법칙은 뭐냐라는 정서에서도 연산 두 개를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덧셈은 덧셈이고 곱셈은 곱셈이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곱셈을 수행하고 있었던 과정에서는 덧셈을 토대로도 사실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서도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드렸다라고 한다면 2의 3승 곱하기 2의 2승이라고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게 밑이라고 부릅니다. 이 밑이 일치하면 이 차수, 지수들 간에 뭐가 성립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2의 5승이 되어진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곱셈을 하고 있는 거를 덧셈으로 바꿔서 보고 있죠. 실제로는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쓴다면 저희가 관찰을 두 개를 하면 다른 관찰 두 개를 하면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관찰인 거를 시사하고 있으니까요. 괜찮나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쓴다면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 그래서 일반적으로 쓴다면 이제 답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는 쓸 거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눈에 보이냐면 덧셈과 곱셈이 뭔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 혹은 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연산이 맞는데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점에서 공통이죠. 어쨌거나 독립적인 연산이었는데 관계를 맺고 있어요. 동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명제로서.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요런 거를 만들어내는데요. 요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특징을 만족하냐면 A랑 0이랑 더해주면 A죠. 그러니까 0은 기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덧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바꿔요. 어떤 A를 생각하더라도 0과 더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그게 0의 존재의 의의예요. 그리고 0이 있기 때문에 음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덧셈이 기준에 해당하는 게 0이에요. 그리고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하는 기준이 1인 거죠. 역시 어떤 A를 생각하든지 간에. 괜찮나요? 그러면 0과 1은 어떤 거예요? 그냥 0은 0이고 1은 1이에요. 맞죠? 너무나 자명한 말로.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한번 이 관찰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기를 드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 답 얼마예요? 당연히 2 나누기 2니까 답은 당연하지만 1이에요. 저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나눴다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곱하기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나누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념이죠. 나누기라는 개념은 사실은 역수의 곱의 개념입니다. 오늘 했던 얘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거를 이 계산이랑 똑같이 하려면 얘를 그냥 어떻게 바라보면 될 것 같으세요? 얘를 음수로 바꾸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위에 있는 이 차수를.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2의 1승 더하기 마이너스 1승.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은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2의 마이너스 1승. 동의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곱셈을 이 지금 차수간의 덧셈으로 바꾼 정서를 여전히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나눗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곱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1 더하기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덧셈의 기준이 0이 나와야 돼요. 이게 0승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답은 1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적을게요. 2의 0승이 1이라는 이상한 결론을 얻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0은 뭐예요? 덧셈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1은 곱셈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맞죠? 덧셈의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곱셈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위에다가 덧셈의 기준을 주니까 이거 전체는 곱셈의 기준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맞나요? 자, 요 관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마이너스 a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덧셈의 기준인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숫자고 역수라는 개념은 곱셈의 기준인 1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숫자죠. 맞나요? 2의 마이너스 1을 저희가 뭘로 보고 있어요? 2분의 1로 보고 있죠. 이 관찰을 다시 보시면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찰에서 나오는 거죠. 맞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나왔던 게 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곱셈을 기준으로 하는 이쪽이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오묘하게 연결이 돼 있죠. 두 개의 관계가. 그래서 이거를 오묘하게 다시 쓰면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수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이 아닌 양수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지수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가르쳐주는 거가 A의 0승이 1이 되어지고 A의 마이너스 1승이 A분의 1이 되어지는 이 관찰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관찰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덧셈과 곱셈이 사실은 굉장히 신기하게 맺어져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줘요. 이거를 이제 음미를 한번 해보시면 더했어요. 여기서 더해서 A에다가 이 위에다가 집어 넣어준 거는 각각에다 XY를 집어넣고 이거 임의의 XY죠. 임의 XY에 대해서 각각에다가 XY를 집어넣고 곱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더해서 해주는 것과
넣어서 곱한 거가 같다라는 거예요. 덧셈과 곱셈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관계가 없지 않고, 그리고 덧셈의 기준을 보내주면 곱셈의 기준이 나오고, 덧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수가 되는 걸 기준으로 해보니까 곱셈을 기준으로 역수가 나온다. 즉은 덧셈과 곱셈은 굉장히 연산을 하는 방식으로서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이제 대학교 대수학에서는 그 전민기 선생님 코멘트처럼 약간 이제 군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군에서 움직이는 방식, 이건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 교실에서도 초반부에 다뤄놨었어요. 그래서 덧셈과 곱셈은 사실은 굉장히 연산에 대해서 긴밀하게 구조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얘기에서 핵심은 덧셈과 곱셈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연산이 움직이는 방식이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게 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어떤 수책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을 이 시점에서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그렇게 좀 보이시나요? 이 관찰들이.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이 어떻게 보면 그 임의로 만들어낸 연산들이 아니라 두 개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실은 정의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덧셈은 덧셈이고 곱셈은 곱셈이제가 단순히 아닌 거예요. 뭐 그냥 수학적으로 명제로서 다른 것이냐 달라요. 수를 예를 들어서 유리수라고 하면 덧셈을 가지고 곱셈을 가지고 덧셈을 가지고 곱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좀 보이냐면 이게 뭔가 굉장히 좀 그 안에서 기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산의 어떤 움직이는 방식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들을 이미 대전제를 하고서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류의 어떤 사고들이 왜 중요하냐? 이런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다른 거냐? 달라. 끝난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그런 류의 어떤 사고 방식들을 우리는 사실은 다른 어떤 범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어떤 사고 방식들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려고 예를 한번 써볼 겁니다. 뭔가 다른데 어떤 의미에선 같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실 보고 있음에 대하여. 괜찮나요? 그래서 여전히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덧셈 곱셈에 대한 얘기에 지나지 않음에 대하여. 그것들을 좀 보려고 좀 애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여주는 가장 단편적인 경우가 지수법칙이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문수에 다뤄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그 많은 선생님들의 질문들과 디스커션 포함해가지고 좀 음미해 보실 만한 것들이 숙제 같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들을 살펴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숙제라기는 좀 모호하고요. 숙제라기보다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떠셨는지를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숙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거기서 이어서 다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돌아가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 나누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괜찮으시면 뭐 수학 초보님부터 얘기하시죠. 제가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0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처음부터 그냥 존재했던 그냥 그런 수였는데 1, 2, 3, 4처럼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0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면 물론 연산은 덧셈과 곱셈이지만 그 수위 체계가 얼마나 반쪽이 아니라 반의 반쪽도 안 될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0이 언제부터 우리 인류 문명사에 나타났고 그걸 생각한 수학자는 누굴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생각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음. 아마 인도 문명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혜진 선생님. 아, 사실 지수법칙에서 아까 이의 영승 얘기를 할 때 이의 영승이 어떤 수가 오든 영승은 1이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일단 딱 그걸 처음 접했을 때는 아니 왜
한 번도 안 곱하고 0번을 곱했는데 왜 1이지? 이렇게 했는데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아, 그냥 이거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 의문을 거두고 그냥 되게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꺼내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진짜 좀 주입식으로 공부를 해왔구나. 좀 의문을 품고 사고하는, 네, 연습이나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구나를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0이랑 1이 각각 덧셈과 곱셈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게 흥미가 있었고,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진법이 떠올랐는데, 이진법도 0이랑 1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기준인 숫자들로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해서 이런 부분도 궁금했었어요. 좋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오늘 저희가 대화했던 게 덧셈과 곱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라는 대화를 하면서 결합법칙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은 좀과 에너지는 좀 들 수가 있지만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죠. 그러니까 뺄셈과 나눗셈의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구나. 어떤 거기서부터 단어야 어쨌든지언정 아 이런 것들이 다르구나라는 저희가 좀 충분히 어떤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이런 점에서는 달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식이죠. 어떻게 보면 지식인데 이게 비단 수학의 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도해 본 거는 한 번 더 파고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 비슷한 것도 있겠고 다른 점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사하게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나만의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파고 들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에 대한 거예요. 이번 주에 악귀라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말에 이제 쭉 봤는데 이거 드라마 선전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거기서 저한테만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있었는데 그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귀신이랑 관련돼 가지고. 근데 일어나는데 그 형사가 그 어떤 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본인 후배 형사는 이 사건을 맡고 싶지 않은데 이 선배 형사가 이게 촉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더 파고들어 보자. 이거 뭔가 있다.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사건의 공통점이나 나열되어 있는 사건들의 차이점만 그냥 보고 끝낸 게 아니라 그냥 기준들을 세워서 이거 갖고 달라가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들어가 볼 생각을 어떤 본인 주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후배 형사도 설득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런 사건인데 왜 굳이 그렇게 더 파헤치려고 하느냐. 이거 진급하는데 오히려 방해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거 파고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수학이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는 명제라는 말로 어떤 저희의 생각을 가두는 정서가 아니라 옳고 그른 걸 오히려 저희가 알면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정서에 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어. 실제로 수학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로봇 마냥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런 정서가 단순히 아니라 알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좀 이쪽인 것 같아. 약간 그런 걸 따라서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방법이랑도 관계가 있고 그렇게 파고 들었을 때 오늘 저희가 맨 마지막에 관찰한 지수법칙의 경우는 아 A의 영승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관찰이 아니구나. 이게 덧셈과 곱셈의 기준을 옮겨주는 거에 대한 얘기였구나. 덧셈의 기준이었던 0을 곱셈의 기준을 1로 옮겨준다라고 이걸 다시 관찰할 수가 있고 그거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물론 계산했을 때까지 써왔던 거라고 하더라도 네, 좀 그런 점들이 약간 수학들을 공부해 나갈 때 좀 얻게 되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배울 때 얻는 어떤 이제 부분들은 새로운 지식도 있겠지만 내가 기존에 안다라고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나만의 관점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남들과 다른 것들을 나만의 관찰로 가져가는 거가 수학을 공부하는 한 가지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수법칙에서 이어져서 어떤 선형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형함수에서 어떤 행렬이나 이런 것들 쭉 계속 얘기들이 이어질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